수소는 다 필요 없이 년부터 진짜 수소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수소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지금 주목받는 기축통화들이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있을까? 그거를 좀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했고 서두에 염현석 기자가 2차 전지와 수소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네. 배터리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저장 장치이고 네. 수소는 에너지원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수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그쵸. 수소 되게 오랜만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뭐 증시도 맞아요. 확 휩쓸고 지나갔고 근데 맞아요. 수소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 어떤 수소가 우리가 이거를 보면 돼요. 네. 지금 뭐 그레이 수소다,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뭐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소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2030년부터 진짜 수소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년 2030년부터 정도 남았는데 네. 왜 2030년이라고 못 박을 수 있냐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액화수소를 운송할 수단이 생기고 그러면 정말 에너지 시스템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2030년부터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수소가 액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고 운반할 때도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다 잡힌다고 하거든요. 예.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 멜버른 옆에 있는 데에서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멜버른이 여기 호주 남단 밑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삥 돌아서 자기네 본토까지 한번 가봤어요. 물론 배로 싣고 배로 실어서 예. 액화수소를 가지고 네. 손실률이 그때 한 55%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반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네네. 근데 한번 해본 거잖아요. 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수소 정책 자체가 걔네들은 유통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유통. 봐보세요. 이제 수소는 그린 수소가 아니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그린 수소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신재생 뽑아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쓰이는 그 전기도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렇죠. 완벽한 그린 에너지. 네. 그래서 그린 수소. 네. 그 보면 자 일본 재생에너지 하기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사실. 그렇다 보면 그런 그린 수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소 2030 그런 계획 같은 거 보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수입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수입을 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중동을 딱 집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호주랑 중동을 딱 집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같이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어디에서 어떤 수소 어디 예를 들어 뭐 중동수 뭐 두바이 그리고 뭐 WTI 저기 뭐 브렌트 예. 뭐 이런 아마 거래소들이 생길 네. 거고 네.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 수소 산업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수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관련된 산업은 뭘 거냐. 어떤 뭐 제조하는 방법 그쵸. 이야기만 하는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예정상 2030년 되면 그거 다 해결돼요. 예.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거에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석유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미국이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달러를. 이제 페트롤 달러라고도 하는데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잡는 과정이 석유가 한몫을 단단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제 통화가 달러였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원이 예를 들어 석유에서 수소로 바뀐다. 네. 그러면 이때 기축통화들 지금 주목받는 기축통화들이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있을까. 그거를 좀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보면 자 이란이랑 사우디 뭐 중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랑 되게 가깝게 지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세안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기네 돈을 많이 쓰게 하면 나중에 수소로 에너지원이 바뀐다면 그 바뀌었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데 충분히 일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사우디가 달러로 결제해 준 걸 익스큐즈 하지 않았으면 달러가 그렇게 많이 오일 거래를 했었을 때 이게 다 뭐 달러로 다 쓰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군사력이 엄청 강해서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주로 파는 그 나라에서 네. 통화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예전에 있는 거죠. 페트로달러가 되었던 걸 지금 미리 수소 버전으로 중국이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하이드로겐 위안 막 이런 식으로. 네. 보면 여기 이란 같은 경우가 원래 LNG가 되게 많아요. 예. 이란이 천연가스가 정말 많은데 네. 제재 때문에 지금 못 팔아먹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로 수소 만들어가지고 예. 뭐 잘 이제 뭐 그린워싱이라고는 하지만 뭐 블루수소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위안화로 거래되면. LNG를 한 1000도 이상의 온도로 보일러로 이렇게 떼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수소가 네.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중동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나쁜 애예요. 한 곳에만 몰빵을 해줘요, 항상. 그 신이 네. 점지해줘서 그 나라들에만 에너지를 몰빵해줬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석유나 LNG. 여기에 석유나 LNG가 있어. 중동에 많이 있어. 네네. 호주도 많이 있잖아요, LNG. 네. 자원 많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또 그린 에너지 나오고 신재생 나와요. 여기가 또 할만해요. 뭔가 그래서 에너지 지형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더 원래 공고히 돼요. 원래 원유나 이런 거 가스 많이 나오던 나라에서 또 더 힘을 갖게 되는. 네. 이걸 생산하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있죠. 중동에. 예. 태양이 있죠. 거기 또 바람도 은근히 많이 불어요. 풍력도 있죠. 그래요? 저 두바이 엑스포 2021년에 예. 두바이 엑스포 취재 갔었을 때 네. 바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덥고 바람 불고. 돈 되는 거 많이 갖고 네, 있네. 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중동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전기잖아요. 예. 전기의 네. 가장 큰 단점이 이동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수소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처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풍력도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그 전력을 이제 옮기려면 전력망 그렇죠. 구축하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수소를 액화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운송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액화를 해서 그걸 진짜 석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죠. 천연가스처럼 그렇죠? 석유처럼.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 이제 네네. 액화 천연가스로 맞습니다. 해서 네. 운송을 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터미널을 짓듯이 맞습니다. 액화 수소 터미널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이제 받아서 다시 기화해서 뭐 충전하고 막 네. 이렇게. 왜 이게 좋냐면 수소 같은 경우가 에너지 밀도가 수소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워낙 수소 폭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수소가 한 40kWh 정도 됩니다. 39.6kWh예요. 에너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낼 수 있는 전기로 바꿨을 때.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양의 그런 휘발유를 계산을 하잖아요. 휘발유가 13kWh 정도 됩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3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딱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잽도 안 됩니다. 전기차는 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밀도가. 2차 전지 배터리의 고밀도 배터리가 0.3kWh. 네. 근데 수소는 39.6kWh. 에너지 밀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소는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계산도 안 거예요. 되네요.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2차 전지는 전자 산업군을 제가 처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수소가 단가만 낮추고 네. 하면은 훨씬 더 유망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점은 대략 2030년. 네. 7년 남았으면 이거 뭐 많이 남은 건가 별로 안 남은 건가? 이건 뭐 상대적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액화수소는 누가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화수소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체수소를 잘하는 업체가 액화수소를 할 수 있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액화수소 산업은 천연가스 산업이랑 똑같아요. 천연가스 사업을 잘하는 LNG 사업을 잘하는 애들이 액화수소 사업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했다가 네. 기화했다. 요걸 잘하는 회사가 수소 역시 액화했다가 기화했다. 그렇죠. 요걸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액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가 그대로 액화수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액화 기화 변환 장치 만드는. 뭐 그것도 있고 네. 이게 밸브 회사들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밸브 회사들이 LNG 밸브를 만들던 애들이 대부분 지금 액화수소 밸브를 많이 다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있죠. 이게 어디에서 터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터져요? 어디에서 이거를 이제 처음 성공을 아니, 하느냐. 또 깜짝 놀랐네. 수소 터진다는 줄 알고. 왜냐면 그 LNG가 한 마이너스 170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80도. 마이너스 162도인가 163도인가 그 정도 네. 되고 이제 수소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어. 액화 수소가. 그러면 뭐 조금 더 해봐야 뭐 마이너스 180도 이러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견디는 거고 포인트는 수소는 산성이 되게 강해요. 수소가 산성이 강하다. 네. 부식을 되게 잘 시키거든요. 그 내식성이 좋아야 되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으면 제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들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브. 네, 밸브에서. 근데 그건 어차피 우리나라에 그 큰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서 LNG용 맞아요. 밸브 하는 데들이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용 밸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몇 개로 딱 하고 우리 선수들 다 알아. 맞아요. 다 하시더라고요.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 되면은 밸브 업체 따따따. 그 중에서 LNG 실제 매출 나오고 있고 따따따. 수소 개발하고 있고 따따따. 와이스트릿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염현석 기자가 사실 증권 이쪽은 잘 모르는데 산업 쪽만 빠삭합니다. 산업 쪽만. 이제 증시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 기업 이야기까지 좀 대충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진짜 액화로 바뀌기 되게 좋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자, 수소 산업에서 제가 정말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거래소 구축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분명히 둘이 싸울 거예요. 누가 여기 패권을 잡을 수 있냐. 요거를 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그 대만이 반도체 이런 사수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정말 중요해요. 대만? 네. 대만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네. 이쪽으로 오는 모든 컨테이너 에너지선이 다 대만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잃으면 그렇죠.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래서 신경 쓰죠. 더 신경을 쓰는 거 그쵸. 면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적들과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반으로 나뉘는데 네. 뭐 미국 표준 반도체, 중국 표준 반도체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 표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쓸 거다. 네. 중국에 우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별로 없나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우방을 이제 그 반도체법에서 그렇게 지정했잖아요. 이제 미국의 국익에 해를 주는 국가들 아마 그게 계속 추가가 되고 바뀔 수 있을 텐데 중국과 친한. 근데 대부분 다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 그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산업군이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그러니까 또 뭐 맨날 신냉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냉전. 이렇게 쭉 그 걔네들이 마치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거를 보다 보면 네. 그 세력이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들이 이제 에너지나 광물 이쪽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좀 더 광물 얘기를 해보면 중앙아시아에서 광물 가져와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광물 가져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 두 개 투자한 회사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아시아랑 아프리카 투자한 회사들 위험하다? 네. 왜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배터리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뭐 망간이라든지 니켈, 네. 뭐 코발트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이제 콩고인데 네. 그 콩고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중국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네. 그런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콩고 같은 경우나 이런 내륙에 있는 그런 자원지대 아프리카 예. 개발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스공사에서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예. 그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는 그쵸. 바닷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로 가져오면 되는데 네. 그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가져오기 되게 힘들어요. 거기서 우리가 광물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예. 유럽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될까요? 그거 되게 힘들단 말이죠. 거기서 뭐 내륙으로 바다까지 어떻게 이동하면 되지 않아?
항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아프리카 그쪽에 어디 없어요? 없어요. 주변 국가. 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거기에 이런 공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MB 때 자원 개발했었을 때 아프리카를 되게 많이 주목을 했어서 네. 글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밖에 없잖아요. CNK 사건. 네.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 없어요. 연이 다 끊겼어요. 그때 하던 사람들도. 근데 뭐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데. 아니 노력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물어봐도 네. 운송은 국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도와줘야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기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반하기까지도 인프라 측면에서 그쵸. 양국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사업이어서 그냥 민간 기업이 광산을 샀다 혹은 계약을 잘 맺었다 또 발견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네. 물론 이제 채굴 하려면 사업성도 좀 확보가 맞아요. 돼야 되겠습니다만 운송까지도 네. 약간 안보적인 측면까지 같이 국가 대 국가로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 쉽지 않은 그리고 과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업할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 정권이 자주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광물권이 바뀌어요. 음. 예전에 실제로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리튬 광산 2개 채굴권을 산 회사에 취소 통보했어요. 스톱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정학적 네. 우려고. 근데 그 지정학적 우려에 여기에 이제 미중 전쟁까지 붙어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가져왔어. 나는 이거 안 해줄 거야. IRA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맞습니다.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미리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그렇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절대 수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중국이랑 북한을 거쳐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 그럼 거기도 되게 애매해요. 예전에 그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구리광산이 되게 거기가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도 가져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수르길 프로젝트 해가지고 네. LNG 대규모로 해놨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 힘들어서 계속 적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좋은데 정말 힘들어요. 사업하기. 뭐 중앙아시아에서 파이프라인 깔아갖고 북한을 지나서 갖고 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안 그 나왔어요. 내륙에서 러시아까지 그러면 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흑해로 빠져야 되는데 터키 쪽으로. 네네네. 뭐 다 만만치는 않죠.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거는 고려가 안 됐나요? 개발했었을 때요. 네,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현지에서 다 해가지고 자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지에서 거기서 뭐 판매까지. 네. 그러니까 계획과 현실은 좀 다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네.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뭐 리스크 없는 일은 없는 맞아요. 거고 사실 하이 리스크면은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거를 하이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맞아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 개념으로. 중앙아시아에 뭐가 광산이 발견됐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서 유럽에서 가공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핵심 원자재법상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세운 가설은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면 무조건 바다가 인접한, 네. 그러니까 내륙 국가 말고 바다에 인접한. 그래서 그렇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를 좋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셀 업체들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까지 이제 뭐 유럽으로 진출하고 혹은 뭐 미국으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프리카건 중앙아시아건 거기에서 발굴한 것들을 거기에서 뭐 가공을 해서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직접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방법적으로.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돈 얼마나 들어가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원료부터 우리가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일 잘하는 게 예. 수직 계열화예요. 예.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다 우리가 한다. 네. 자, 대기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극재 업체들은 보통 뭐 잘해야 중견기업 정도 되는 네. 건데 이거 돈으로 생각보다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금 사정 뭐 이런 거를 다 본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에 보면 어떤 보고서들은
물론 그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업체들 뭐 크지 않은 데들은 얼마 안 가서 자본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하는 데들도 있어요. 아니면 자본금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꾸 사와서 만들고 팔아야 되고 만들고 팔아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10년, 20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광물을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선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암바토비라고 니켈 광산이 하나 있는데 암바토비. 그것도 계속 적자예요. 아직도 적자예요. 지금 이렇게 니켈 가격이 올랐는데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네. 이름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원 외교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거든요. MB 정부 때 네. 스타트했던. 네. 그게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대우 인터내셔널. 고인물 네. 진짜 언제적 얘기야. 네, 그거랑 아무튼, 예,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뭐 광물자원공사,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광해관리공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도 그때 개발비 그리고 거기에서 운반비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도 그거 수익성을 못 맞추고 있어요. 아니 니켈 가격이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하이니켈기가 많이 팔리고 있고 아까도 보여줬습니다만 니켈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고 이렇게 가는 대도야? 10년이 넘게 적자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광물이나 에너지 사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비해서 지금 막 이렇게 주목받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네. 수소도 분명히 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수전해를 하려면 백금족이라는 백금 계열의 그런 광물들이 촉매제. 네,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호주에 되게 많아요. 호주에.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데만 있다니까 이게. 그러게. 이래서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탄력을 받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좋으니까 지금 시작하잖아요. 되게 피볼 가능성이 많아요. 한 10년 고생할 수 있죠. 네, 10년, 15년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탐사 오래 걸리는 2년 일이죠. 해야죠. 거기 가서 이제 개발해야죠. 승인 허가 떨어져야죠. 뭐 하죠. 이거 다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고 또 우리 땅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정신 승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네. K배터리, K수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당연히 쉽지는 않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당장 내일 될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날 것 같고 주가는 뭐 한 5년치 땡겨와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타당한 것 같고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쵸. 실질적인 걸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 리턴에는 하이 리스크가 맞습니다.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십사. 네. 예, 왜냐면 저희는 뭐 정보 증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증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산업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그러니까 약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화 과정 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실체를 알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체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놓고 깊이 있게 지식을 쌓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만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은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뭐 동의합니다. 엄연한 현실이니까 네. 제가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알면 그래. 그래서 기자들이 맨날 전문 기자들이 그 전문 분야에서 투자를 못 해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적게 알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알고 돈 못 번 사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적게 알아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장땡일 수는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조각조각들이 필요하니 계속해서 좀 나의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읽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김경일 교수님 많이 존경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나의 것도 없고 한때 벌더라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그냥 상대적 박탈감, 무망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이뤄나가는 그 길을 저희는 이제 같이 Y스트릿으로 이뤄나가는 거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복길이 분들이거든요. 아, 복길이가 그 시청자 그런 뜻이에요. 예명이거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복리옥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아, 근데 자꾸 복길이해서 뭐지? 아, 몰랐구나. 아, 예, 그러니까 몰랐어요.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도 복리효과로 늘어나간다. 그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염현석 기자에게 분명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모셔봤는데 나중에 원전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아, 또 우리 네. 염현석 기자 또 원전 한번 털기 시작하면 이거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자,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물려있는 염현석 기자 통해서 우리 또 앞으로 많이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